부총리님, 네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에 세금, 조세, 납세 이런 표현을 찾아봤어요. 유일하게 2번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헌법에 근거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는가?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 비서실. 부총리님 어디서 정하면 됩니까? 예, 뭐, 헌법에 근거해서 질문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누가 정해야 되나요? 예, 뭐 의원님 기대는 1번으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번이 뭐 아닌가요, 그러면? 예, 국회가 해야 되는 그럼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죠? 세제실도 그 국회가 이 세금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의견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고 최종적인 결론은 국회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래서 그 차제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헌법에는 국회가 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정신을 잘 살려주시고 네. 그러면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세제지원실에서 일할 때 국회를 제일 먼저 상의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뭐 지금도 국회하고 충분히 저희들은 이제 소통하고 논의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네네. 드립니다. 네.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조세법률주의가 있어요. 방금 보셨죠? 네. 예,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명확주의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법치국가의 핵심적인 요구거든요. 자, 법정주의가 뭐냐? 조세법률주의 뭐냐 했을 때 봅시다. 1번, 법률로만 정하면 되고 국민은 세금만 내라. 이거 아니죠? 네. 법률로 정하면 국민들은 세금만 내시라.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이해 못할 우리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없어야 되죠. 결국 2번의 내용이지요.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되죠. 명확해야 되고요. 한편에서는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안정성이나 형평성을 또 준수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하라는 정신을 담아서 만든 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시키면 국민은 세금만 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야 될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는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선거에 불리할지 안 불리할지,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헌법 정신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조세 법률주의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 시대의 핵심이 조세 평등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별하게 또 평등에 민감하신 국민들이에요. 평금의 내용이 뭐냐 다 아시는 내용들이 뒤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하나는 정의입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두 번째 형평, 공평하게 배분돼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로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소득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부총리님 맞죠? 예. 어디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됩니까? 네, 불로소득이라고 예, 간단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느 개인이 금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면서 실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 40시간 일을 해요. 오른쪽에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청소를 하는 분들, 환경 미화원 분들, 분뇨를 처리하는 분들, 산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 생명과 신체를 건 40시간입니다. 어디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됩니까, 부총리님? 동일합니까? 이 노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하다고 국민들이 평가하실까요? 세금을 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왼쪽의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의 분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고 이 노동에 대한 조세 부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수긍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 원칙과 기조에 하에서 정부를 운영해 달라고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겁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수산물 생산하는 분들, 단지 유통하는 분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얘기도 마찬가지에 속하 있는 거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그다음에 거래하는 것,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기준과 철학이 달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의 철학과 이념을 궁금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이, 시장이, 그리고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세는 국회가 정하지만 관련돼서 지원하는 일은 기재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총리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늘은 이 조세 정책 관련한 국감을 하는 날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서 부총리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주신 취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운영함에 있어서는 진짜 그 억능 부담, 진짜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효율도 또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금 수익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 어떤 방법이냐, 그 굉장히 본인이 노력이 많이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시는 불로소득처럼 노력 없이도 갔느냐, 또 여기 생산이 중요하냐, 유통이 중요하냐, 물론 뭐 국민들 보시기에 생산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할 겁니다만 그래도 생산 없이 유통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대를 받고 또 본질적인 부분이 더 그 텍스에서는 또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스킴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뭐 저희들도 앞으로 조세 제도나 조세 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효율, 억능 부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가장 본질적으로 이 국가 경제 사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분들에 대한 우대, 뭐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또 소외, 내가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따뜻한 또 조세 측면의 우대, 이런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조세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윤석열 정부의 세원 축소, 재정 악화 얘기는 위원장님. 많이 들으셨죠. 네. 부자 감세, 여파로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의무 지출은 할 내용은 많아집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세법 개정을 2022년, 23년, 24년 다 한 탓입니다. 정부가.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조세 부담률도 OECD 비해서 낮고요. 또 국민 부담률도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네. 네. 결국 우리 정부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 GDP 대비 조세 수입은 적고 현재 또 사회복지 분야 지출도 적은데 문제는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수는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재부가 하실 일이 참 많은데요. 부총리님 혹시 본인이 1년 동안 내는 세금,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그거 계산해서 직접 액수 정해서 납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저는 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간에 있을 때 제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하실 수 납부해봤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알 권리 아시죠? 알 권리. 네네. 그러면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이거 알 권리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세금 체계 그렇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예, 복잡합니다만 복잡하지요. 그래도, 네. 자, 재판은 신속해야 공정하거든요. 세금은 단순해야 공정하다. 세금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공정하다는 것을 감추려고 복잡해진다라는 평가입니다. 불공정한데 너무 복잡하니까 항의를 못해요. 이 불공정의 방향은 어디냐?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작동한다. 그걸 숨기려고 복잡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구냐? 세금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세무사 혹은 전직 세무 관련 관료로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무하는 게 현실이지요. 결국 이러한 세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님. 예, 뭐 정부도 저 세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싶은데요. 이게 하실 수 있지요? 노력하면은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근데 5월 28일 날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월 28일이면 대통령 선거 기간이 한참 중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부가. 근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는 어려운 내용인데 굳이 대선 기간 이걸 냈어요. 봤더니 제출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김건영 단장님 어디 계세요? 앞쪽에 와서 앉으시고요. 보니까 5월 20일 날 국무회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했나 싶어서 봤더니 당시에 책임자가 최상목 부총리 시절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경제부총리도 없는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0일 날 국무회의하고 28일 날 정부에 국회에 낼 때 그때 책임자가 기재부 1차관입니까? 2차관입니까? 이거 승인한 사람이. 1차관이요. 예, 1차관님으로 기억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이게 결국은 초부자들 부담을 줄여준다는 비판이 계속 있는 건데 이 이른바 정부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누가 지시했어요? 꼭 하자고 지시라기보다는 그 전에 준비를 했다. 미리 올해 상반기에 법안을 발표했죠. 3월 달에. 예. 그때도 탄핵 재판 한참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기재부에서. 좋습니다. 유산취득세 이거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우리 부총리가 답변하신 세제 단순화하는 거 이거 단장님이시니까 이거 얼마 정도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법 체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대한민국 제일 1인자시잖아요. 조세 개혁 단장이신데. 한 2년이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국민이 내가 낼 세금 얼마인지 알게 되고 누가 세금을 얼마나 안 냈는지 알게 되는 정도의 수준의 세법 체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재부에서. 한 5년이면 될까요? 우리 정부 하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아직 소득세 포괄주의 아시죠? 소득세 포괄주의. 그거 우리나라 도입하려면 얼마 준비하면 됩니까? 기재부에서? 좀 연구나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연구가 안 됐습니까? 우리 기재부 세제 관련한 분들이. 우리 장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안 하려면 기재부에서 얼마나 준비하면 될런지.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득세뿐만이 아니고요. 소득세 내에서도 또 뭐 각종 또 세무 또 다양한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게 이제 국민들에 대한 또 이게 또 지원 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단계적으로 하고 또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이런 식 좀 완급을 좀 조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제실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네. 저는 그 우리 소득세 열고주의 이 네. 부분을 미국처럼 소득세 포괄주의로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조세는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화합이나 성장,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소득세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비중이 OECD 평균보다는 낮다. 그리고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세 평등이나 조세 저항의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우리 세제실장님한테 여쭤보면 2023년에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19.8% 정도인데 OECD 평균은 23.6%, G7 국가는 30% 정도라고 합니다. 대강 맞습니까? 네. 더 올릴 수 있나요? 뭐 어떤 목표를 가지냐는 말씀이시라면 그거는 올릴 수 있는 다른- 상황인가요, 우리 사회가?
그럼 뭐 어떤 이제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득세 포괄주의의 장점이 있습니까? 예, 소득세 포괄주의를 하게 되면 이게 법에 다 모든 걸 규정하지 않더라도 장점이 있죠. 예, 근데 또 네. 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을 발생을 시켰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도 뭐 유튜버들 관련한 것도 있었고요. 뭐 경제가 금융이 혁신되고 국제화됨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형태 소득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 소득세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보니까 2006년도에도 정부에서 이 소득세 포괄주의를 시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총리님 기억나십니까?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데. 제가 세제 전문가 아니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때는 대통령실에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데. 저도 뭐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 사항은 모르지만 다른 세법에서 예를 들면 증여세 같은 경우에 포괄주의라는 논의가 한참 있었고 증여세는 포괄주의가 논의돼가지고 입법이 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세제실장님이 제일 뭐 권위자신 것 같으니까 이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는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만 얘기 듣고 우리 부총리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괄주의를 하게 되면 그좀 가세 기반이 넓어진다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납세자 또 납세 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조세 저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는 말씀이라면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검토를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입법 기술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그 법인세는 포괄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가려면은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포괄로 들어가 버려야 되지. 내가 일일이 하다 보면 맨날 세금 그거 내가 신고해야 돼. 이러다 보면 범법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포괄로 이제 소득이 있는 것을 과세를 해야 된다고 박수영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이 이게 자동적으로 소득이 왔으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코인을 쓴다. 이런 앞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못 쓰니까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데 지금처럼 현금 쓰는 구조 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쿠폰 받은 경우 이것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또 납세 협력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은 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같이 가주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차피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이런 논의가 나오니까 이게 되면은 뭐 자동적으로 뭐 모든 게 포괄주의로 가게 될 겁니다. 예.